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늘 고민하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진짜 이유 아시냐, 이런 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를 이해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정치인이라도 된 듯이 중대 선거구제를 던진 이유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축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금의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탄핵 진짜 이유 아시냐,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 헌정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국회권과 대통령권의 충돌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충돌입니다. 이것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시대에도 왕의 권력이냐 신하들의 권력이냐 왕권이냐 신권이냐를 둘러싼 소위 조선 왕과 조선 사대부들 간의 싸움 같은 그런 양상을 빚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력이 이긴 것 같습니다. 또 87년 소위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직선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권력의 시대가 쭉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계 내부에서는 국회 권력의 강화, 국회의 권력에 대한 쉐어, 공유에 대한 욕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권력 대 대통령 권력의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드디어 국회의 쿠데타, 국회 권력의 완승, 국회 권력의 정변이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마 우파 국민이든 좌파 국민이든 또는 보수건 진보간에 그 당시의 얘기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이, 여당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을 섰나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당이 자기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을 서고 권성동은 헌법재판소 가서 울면서 박근혜를 탄핵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까지 왔나 하는 겁니다. 국회의 무엇이 여야를 불문하고 박근혜를 탄핵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박근혜가 무능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의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아줄 정도로 무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불통이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권성동, 정진석 이런 당, 지금 현재 국힘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말하자면 당권파, 탄핵파들은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일반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국민들에게 박근혜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탄핵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우리까지 탄핵에 가담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박근혜 무능론 또는 박근혜의 불통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저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이인 것은 맞습니다. 왜 불통이라는 말을 듣느냐? 집권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나?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얼마나 같이 헌신하고 노력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을 우리하고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는 왜 우리하고 권력을 나누지 않나? 어떤 권력?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 하는 인사, 어떤 회사에 특권을 좀 주라, 어떤 회사에 무슨 공사를 주라 하는 온갖 종류의 민원을 대통령도 좀 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 민원에 대한 청탁 전화를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해대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온통 빚쟁이들밖에 없습니다. 원칙주의자 박근혜, 예,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어긋나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들은 척 해주는 게 정치가들의 기본 자세죠. 맞아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왜? 전화 또 받으면 또 누구를 어느 자리로 보내달라, 누구에게 이권을 주라, 누구에게 특혜를 주라, 온갖 전화들이 쏟아지니까 대통령 전화 받을 수 없죠. 못 받습니다. 도대체 지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국회의원들에게는, 특히 실세 국회의원들에게는 궁금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지목한 사람이 정윤회였습니다. 정윤회라는 이 친구가 우리보다 더 박근혜 옆에 차고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 나쁜 자식이라고 한나라당의 간부들은 생각하는. 저는 아마 김무성도 그렇게 생각했지 싶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귀를 틀어쥐고 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처음에 정윤회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최순실이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쓴 적도 없다. 나는 모른다. 내 태블릿 PC라고 얘기하는 그 PC 좀 구경 좀 하자 하는 게 지금 최순실의 소송이거든요. 너희들이 내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데 그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PC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게 좀 보여다오 하고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최순실은 재판을 하고 소송을 걸고 그 물건을 나 좀 보자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무슨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1, 2, 3, 4면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 이걸 덮어야 된다고 큰 정치 문제, 사회 문제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대선거구제라 하면은 국민의 분열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또 조선일보가 너스레를 떨고 있죠.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 있기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에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야당인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세안 문화센터 이 법을 좀 고쳐다오. 그 유승민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세안 문화센터 돈이 10조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원래 집만 국비로 지어주면 운영비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겠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도 국가에서 내라 하게 된 요구죠. 개정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법으로 또 대통령하고 충돌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조사법의 조사 사무총장은 검사로 내가 기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법에 따라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세월호 특별조사법도 위헌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되죠. 왜? 법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세월호 이런 거는 특별조사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지 법을 만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자시고 하는 일도 국회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행령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1차 국회법 개정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행령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제1차 국회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한 법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만 국회가 다시 이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포함해서 국회가 대통령령을 다시 심사 승인 변경하겠다고 국회법을 고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헌 논란을 부르죠. 세월호 특별조사법도 위헌성이 있는데 그 시행령까지 국회가 정한다? 야, 이거는 말이 되나? 하고 논쟁이 된 겁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심사, 승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위에 국회가 있는 거죠. 대통령 위에 국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권분립의 정신하고도 완전히 어긋나죠. 대통령령을 만들음으로써 대통령은 일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을 야 국회로 다시 가져고 와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네가 잘했는지 다시 심사하고 승인하고 국회가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면 그렇게 국회법을 고치는 자체가 위헌입니다. 왜? 국회법은 국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건데 대통령의 업무까지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네 법을 니는 다시 우리에게 복종해 무릎 꿇어. 국회에 무릎을 꿇어.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상위에 있고 대통령은 그 하위의 수명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기관처럼 되는 거죠. 그 국회법 위반입니다. 둘 다 위헌이죠.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여러분 기억을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이 같은 법이 국회로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국회와 대통령 권한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대통령제 하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특정 정당하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각제적 기초가 되죠.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들에 의하면 민주당도 의석이 줄고 국힘당도 의석이 줄 수도 있다.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리더가 여러 더 친한 정당이 있고 덜 친한 정당이 있어서 연정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저는 정치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시행령으로 한판 붙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그럼 뭐냐?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은 심지어 일부 지역에 가면 중앙의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 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심부름꾼처럼 생각합니다. 노인당 이런 데 가면 국회의원 후보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머리를 제대로 안 숙였다고, 너 그따위 머리를 더 숙여 이러면 더 숙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금 지역구에서 민원 처리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공공연히 자기가 민원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며칠은 누구누구 의원의 민원의 날 이렇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난데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이던 김영란이라는 분이 김영란법을 제안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죠. 처음에는 이익상충 및 이익상충 및 부정청탁금지법이었습니다. 그게 김영란법의 공식 이름이죠. 이익상충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민원이란 뭐냐? 여러분, 민원이란 뭐냐? 정부에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돌아선 민원인이 찾아가는 곳이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데 당신이 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국회에 오는 민원은 청탁입니다. 부정청탁.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오는 민원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다른 사람은 해주지 말고 나를 해달라, 특혜를 달라. 왜 나는 안 해주냐? 내 민원을 왜 처리 안 해주냐? 정부로서는 당연히 못 해줄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힘센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공직자 청탁을 금지시켜라. 왜? 국회를 타고 들어오면 김무성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되고 들어주게 되면 반칙이죠. 온 사회가 반칙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상충되는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이익이 상충되거든요.
국회의원은 부패하는 길목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행정부에 찾아가서 이런 민원을 내죠? 안 됩니다. 이거는 하면 그걸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야 해결이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 있는 국회의원은 그걸 해결해 줍니다. 대통령은 눈 감아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빌어먹을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안 감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는 거죠. 국회의원 꼼짝 마라. 왜 자꾸 부정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들고 국회의원하고 온 언론이 총동원에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 언론인들 밥 얻어먹는 거, 국회의원들 부정한 민원 들고 뛰는 거, 이거를 막는 법이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민원의 폭주에 시달리고 있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이게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야 부정청탁 좀 하지 마라.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 업무입니다. 지금 온 국회의원들이 이 보세요. 국회의원 이 헌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잘 보십시오.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해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민원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민원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민원 처리 안 하고는 국회의원 못 해먹죠. 이 딜레마, 국회의원은 민원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처리를 잘할수록 당선이 되죠. 국회의원 민원 처리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민원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이건 헌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글자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알선행위, 이 민원이잖아요. 2016년도에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2차 국회법 개정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 민원법입니다. 현안청문회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는 2차 국회법 개정이 민원이라는 측면은 전혀 소개도 안 되고 어떤 신문기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차 국회법 개정안은 오로지 상시청문회법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에. 상시청문회,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이 현안청문회입니다. 이 현안이란 무슨 현안이냐? 여러분, 무인기가 왔다? 현안이다, 청문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안이라는 함은 민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민원을 가르쳐서 현안이라고 부르는 청문회법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그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요구하고 그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행정부처에 이 민원은 어떻게 됐나 이 민원은 어떻게 됐나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이제 토스를 쭉 해주는 거죠. 국회 민원을 모아가지고 권익위를 통해서 각 부처에 쫙 뿌리는데 그런 각 부처에서 아니 국회를 통해서 온 민원 정상적인 행정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을 두 창구를 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행정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국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채널을 두 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행정부로. 이거는 위헌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민원을 주면 그 민원을 모아가지고 행정각 부처로 뿌리고 3개월 안에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그 국회의원에게 통보해달라고 국회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이런 쓰레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쓰레기 법이. 그래서 민원을 만일에 행정부가 안 들어주면 해결을 안 해주면 이 현안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현안 청문회를 열어서 왜 이 민원을 안 들어줬냐고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민원법. 그래서 앞에 만들었던 시행령, 야 정부 대통령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야 다 국회로 가져와. 국회가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고 하겠다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런 국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2차 국회법 개정, 민원법입니다. 현안청문회법. 이거를 2016년도 여름에 대통령에게 이대로 해라 하고 2차 청문회법 개정안을 던집니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을 무릎 꿇리고 국회를 민원의 전당으로, 특혜와 이익을 창출해내는 썩은 부패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가 제 마음대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할 가장 큰 필요성을 누가 느끼냐? 양당의 중진들일수록 느끼죠. 양당의 중진들일수록 느끼는 것. 자, 상시청문회라고 되어 있는, 지금 우리 국정감사 청문회 이런 거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하고 소위에서 소관현안 조사 청문회를 4분의 1 이상이 합의를 해야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상시청문회는 소위에서 현안조사 청문회로 본회의 의결 이런 거 필요 없이 본회의에 우리 이런 거 한다, 중요성에도 상관없이 소위에서 상시청문회를 하겠다 이런. 결국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됩니다. 부패한 권력의 힘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최순실이가 뭐 이걸 써줬다, 말도 안 되는, 뭐 청와대에서 무슨 뭐 비아그라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구설한다 이런 거로, 그거 다 여혐입니다. 여혐.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사는 독신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저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동원이 되고 저질 언론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여혐을 퍼부었던 겁니다. 여혐. 혼자 사는 여자는 혼자서 뭐하고 시간 보내나? 세월의 때 뭐 했나? 정윤회하고 롯데호텔에서 연애질을 했나? 전부 이런 것.
융단 포격을 가해서 석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이르는 겁니다. 부패한 국회가 정직하고 개혁하려는 대통령을 개혁 많았잖아요. 노동개혁, 공무원연금은 실제로 개혁을 했죠. 그거 다 깨끗하게 탄핵시키고 썩은 언론들과 결탁이 되어서 부패한 국회 권력이 개혁을 해보려는 차마 힘이 붙여서 깨끗하게 탄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해먹으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될 거다. 타협을 안 하면 아마 정권 후반기에 가면 또 탄핵을 당할 거다. 그래서 준내각제 이원집정제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서 정치권에 웅크리고 있는 썩은 인간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대통령 못 해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무슨 여혐적 여성 혐오의 그런 거짓 선동과 이런 데 여러분들 다 넘어가셨죠. 저는 경멸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그런 언론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지금 또 그런 정치 구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정치 구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국힘당에 지금 나와 있는 누구누구 하는 윤핵관들이 전부 이런 애들이거든요. 전부. 예? 전부 이런 거 민원하겠다는. 대통령 한번 탄핵해봤잖아요. 저는 이런 과정의 한국 정치는 더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정변적 사건은 1차 국회법 개정안 파동,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2차 국회법 개정안 파동, 1차는 시행령, 대통령을 무릎 꿇리려는 국회 밑에. 2차 민원법, 국회의원은 모든 민원을 특별한 채널을 만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정부가 해결해라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부패법이죠. 부패법. 그 두 2차 파동에 걸쳐서 대통령이 침몰하게 되는 일련의 썩은 국회가 청렴한 돈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백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치를 볼 때, 정치를 생각할 때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 투쟁의 긴 흐름을 못 보게 되면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탄핵을 끄집어내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실 생각거리를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